되면서 랑콤의 장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환절기, 거칠어지기 쉬운 피부에 영향을 주세요. 랑콤 뉴트릭스 영양크림,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에도 국산 화장품은 분명 존재했지만 백화점의 유리 진열장 넘어 보이던 외제 화장품은 한 번쯤 써보고 싶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 사정으로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가격이었고, 써본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며 품질을 입증하듯 다시 찾곤 했죠. 그때는 외국산이 더 탐나는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세계 뷰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스토리 코리아입니다. 한국은 지금 수출 세계 3위의 화장품 강국이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적 아름다움이 어떻게 글로벌 뷰티로 확장되었고, 세계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에는 피부를 하얗고 곱게 표현하고자 하는 오랜 미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미를 완성하기 위해 쌀가루로 만든 백분과 함께 염분 역시 피부를 밝히는 데 사용되었고, 볼에는 블러셔에 해당하는 색분을 발라서 생기를 더했습니다. 연지는 블러셔와 립틴트의 기능을 모두 겸한 색조 화장품으로 양 볼은 물론 입술에도 사용되어 건강하고 화사한 인상을 표현하는 데 쓰였습니다. 또한 머릿결에는 윤기를 더하기 위해 동백기름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완성되던 전통의 미용법들은 이후 어떻게 브랜드형 화장품으로 진화해 갔을까요? 이제 근대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1916년 최초의 상표 등록 화장품인 박가분이 등장하며 화장품이 이름을 가진 상품으로 시장에 진입합니다. 1920년대에는 동화약방이 향수와 백분을 생산하며 약방 기반으로 화장품 제조가 확산하기 시작했고, 박가분의 단점을 개량한 서가분, 서울분 등 다양한 이름의 백분 제품들이 등장하며 브랜드 개념의 화장품 유통이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1945년 태평양 화학공업사가 설립되어 비누와 백분류 제품을 생산하며 국산 화장품 산업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화장품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유통과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고 업계는 긴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1954년 전쟁이 끝난 직후 태평양은 국내 최초의 화장품 전담 연구소를 설립하며 화장품 산업을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1960년대 정부의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산 중저가 화장품이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2년 서울 종로에 한국 화장품이 설립되어 대중을 겨냥한 다양한 국산 화장품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라키 화학공업사도 1940년대 말 출시했던 럭키크림을 기반으로 1980년대에 다시 화장품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태평양 화학공업사, 한국화장품, 라키화학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며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20여 년간 국산 브랜드 위주로 유지되던 유통구조 속에 정부의 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외제 브랜드가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브랜드들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기술 기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지만 글로벌 브랜드들과의 품질, 마케팅 경쟁에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국내 브랜드들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수입 화장품액은 4배로 불어났습니다. 1995년 수출은 3천만 달러에 그쳤지만 수입은 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수입 브랜드가 럭셔리 이미지를 선점하면서 국산 브랜드는 백화점 등의 고급 유통 채널에서 주요 진열 공간을 외국 브랜드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중저가 또는 대중적 이미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화장품 업계 역시 절박한 위기를 맞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수입 원부자재 가격이 치솟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었으며 기존 유통구조의 변화와 경쟁 심화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업계는 자체 기술력 강화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제품 개발이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정부의 화장품법 전면 개정과 기능성 화장품 허가 제도 도입은 기업들의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며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국내 브랜드들이 비비크림을 개발해 출시하기 시작했고 2011년 닥터자르트가 미국 세포라에 입점하는 등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008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세계 최초로 쿠션 파운데이션을 출시했습니다. 해외 매체의 관련 기사는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비비크림의 경우 2011년 한국 브랜드 닥터자르트가 비비크림을 미국에 처음 소개했는데 이는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프라이머, 파운데이션을 하나로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이었다고 보도했고 쿠션 파운데이션은 포브스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적으로 1.2초마다 한 개씩 팔릴 정도였고 렉드 보도에 따르면 랑콤, 맥, 로레알, 클리니크 등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자체 쿠션 제품을 출시하며 카피캣 제품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2014년 19억 달러를 넘어서고 2021년에는 91억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세계 3위의 화장품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의 벽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세계 3위 수출국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프랑스, 미국과 함께 글로벌 수출 상위 3국 안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 짧은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때 일본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졌지만 이제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2023년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약 25%로 1위를 차지했고 프랑스는 약 24%, 중국은 약 13%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산 제품은 주로 메이크업 제품이 중심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낮고 K 콘텐츠의 인기로 10대, 20대의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프랑스는 스킨케어, 한국은 메이크업이라는 소비층 구도가 일본 시장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일본의 특수한 소비 양상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 상위 10개국 중 대다수 국가에서는 메이크업보다 스킨케어 제품이 더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수출액 102억 달러 중 기초 화장품이 76.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22년 테스티랩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10대 여성의 72.9%, 20대 여성의 61.7%가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10대의 53.2%, 20대의 39.6%가 한국 화장품을 사용 중입니다. 특히 아이섀도우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물광 피부와 그라데이션 립과 같은 한국식 메이크업 스타일이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K-뷰티, 한국 화장품의 성장이 매우 의미 있다는 점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화장품이 많이 팔렸다, 한국이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물론 전 세계 3위 수출국이 되었다는 건 누구라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그 자체로 국뽕에 샤워할 만하죠. 하지만 샤워는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절여지면 국뽕 젓갈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제품이 아니라 방식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SNS에서는 코리안 메이크업, K-뷰티 루틴, 글래스 스킨, 클린걸 메이크업 같은 한국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에서 수백만 회씩 언급되며 K-뷰티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화장하고 한국처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K-팝, 드라마, K-푸드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끌어올리는 상승 효과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커다란 흐름 안에서 K-뷰티는 단독 플레이어가 아니라
한국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문화가, 감각이, 그리고 태도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지켜내고 키워나가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K-뷰티의 힘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경이라는 감정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어떤 마케팅보다도, 어떤 광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세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세계 각국의 시선에서 K-뷰티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미국의 뷰티 매체 인스타일은 $20 이하의 K-뷰티 세럼이 유리처럼 투명한 피부 효과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보그 비즈니스는 K-뷰티의 두 번째 부흥을 언급하며 성분 중심의 트렌드와 SNS 기반의 확산 방식이 다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리미엄 뷰티 뉴스는 K-뷰티가 유럽 뷰티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뷰티 트렌드의 중심이 서서히 동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WBUR은 한국이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이 된 것은 단지 제품 때문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 생활 방식이 함께 전파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매체들이 바라본 K-뷰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세계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자 새로운 미적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역은 소수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소 브랜드들이 감각적이고 기능적인 제품으로 한국 화장품 시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왔고, 이러한 다양성은 해외에서도 K-뷰티의 강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뷰티의 진정한 경쟁력은 한국의 미학과 사고방식이 제품을 넘어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감각을 함께 선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 세계 3위는 분명 놀라운 성장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제조사, 브랜드 관계자, 유통 분야 및 정부 각 부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K-뷰티가 더 큰 도약을 이뤄갈 수 있도록 K-컬처라는 더 넓은 흐름 속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스토리 코리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